네, 5월 1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밈이 좀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상당히 허우대 멀쩡한 이 잘생긴 백인 남성이 XRP를 팔지 마세요. 네, 당신의 XRP를 매도하지 마세요. 네, 이런 팻말을 들고 유럽인지 미국인지 어딘가에 서서 이걸 들고 있는 이 밈이 좀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홀딩, XRP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밈이었는데 이렇게 좀 홀딩의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XRP 참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하기에 실체도 있고 워낙 실생활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워낙 채택도 많이 돼 있고 해외에서 너무 그러니까 미국 밖에 해외에서 너무 글로벌하게 환영을 받고 있고 예, 너무 좋은데 미국 정작 이제 본국 미국에서는 소송 이슈에 발목이 잡히면서 소송 자체도 석연치가 않죠. 예, 막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개입돼 있고 막 이러니까 소송 자체가 석연치도 않고 근데 거기에 지금 시세가 눌려가지고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좀 반등하는 것 같으면 또 빠지고 절망하고 있으면 또 막 급등하고 이제 좀 가나 계속 가나 싶으면 폭락하고 XRP는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이라고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XRP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저도 XRP를 주력으로 투자를 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그냥 제가 결정한 근거는 명확했어요. 어떤 블록체인 기술과 디파이 송금, 국경 간 송금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혁신이다라는 게 제가 설득이 됐어요. 저도 이제 회사 매출로 달러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와 진짜 XRP를 알고 나서는 일단 이게 실체 혁신이구나. 실체가 있는 실제 혁신이구나. 그 기반은 블록체인이고 이름이 XRP래. 이걸 발행한 곳은 리플랩스고. 전 처음에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가지고 진입을 한 거였거든요. 그때 가지고 있던 구글 주식을 팔아가지고 알파벳 주식 팔고 그거 가지고 리플을 매수했죠. 예. 저도 나름 이제 베팅을 한 건데 이렇게 실체도 분명하고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가 또 있으니까 지금 소송 이슈. 그래서 발목이 잡혀 있는 XR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홀더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XRP를 매도하지 마세요. 홀딩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 특히 XRP 홀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또 트러커님도 목표 물량을 매수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각자 나름의 목표치를 가지고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렵습니다. 이래서 XRP를 가지고 뭐 코인의 제왕이니 끝판왕이 될 거라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이런 측면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어렵다. 그런데 확실한 건 실체와 가능성과 비전. 이 삼박자가 딱 떨어진다. 이런 것들 조금 참고하시면서 특히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장이 이 밈이 좀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약간 내러티브가 많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SEC의 뻘짓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쭈꾸미 대가리는 터지지 않고 SEC의 뻘짓은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가 규제 명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잖아요. SEC가 우리가 백날 설명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법원에서 좀 명령을 내주세요. 명령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SEC가 법원에 입장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 정부 기관에 특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권리는 없다. 코인베이스는 이미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서 법원의 답변 강제로 이의를 제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답변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한 건데, 아닙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런 명령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의 요구를 기각해 주세요. 라고 법원에 이번에 SEC가 요청한 거예요. 미친 거죠? 지금 명령을 한 주체는 법원이고 코인베이스 역시 요청을 한 건데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기각해달라고 SEC가 법원에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이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미친놈들아 라고 말이 전 나오더라고요. 이거 기사를 보는데
야, 미친,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명령할 권리가 없으니까 법원을 통해서 명령이 간 거 아니야. 그 명령이 일리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잖아. 이 쭈꾸미 대가리 새끼야. 이렇게 조금 약간 감정적인 표현이 저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고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요구한 일정, 그러니까 법원이 지금 명령이 자꾸 이게 주어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명령을 했죠.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법원이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라라고 명령을 한 건데, 코인베이스가 요구한 일정에 답변을 해야 될 법정 의무가 없다. 아,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요구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할 법적 의무가 없으니까 코인베이스가 법원을 통해서 요청을 한 거고 법원이 명령을 한 거잖아, 이 찐따 새끼들아. 뭐 이런 반박이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능이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꽤 구체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증권법을 보나 행정절차법을 보나 SEC에다가 디지털 자산 관련 이 광범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행할 의무 부과를 안 한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러지 마,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 우리는 우리의 의무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말은 그거죠. 법적인 지금 어떤 구멍이 나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집행을 통한 규제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할 거야. 다 증권인 것 같아. 갈 거야. 고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폴 그레왈, 이제 아시죠? 이 코인베이스 법률 책임자.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SEC는 이번에 어떤 입장문을 낸 걸 통해서 법원에 이 규칙 제정이 몇 년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 이거는 몇 년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 이건 이제 가까운 미래에 규칙 제정이 이루어지는 것 대신에 집행 조치를 계속 사용한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필요한 거는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나서서 빨리 어떤 뭐 싹 다 그냥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라고 하든가, 아예 100% 증권으로 그냥 SEC 규제권을 주는 걸로 확정을 지어주던가, 그러면 규제 명확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인 보니까 종류별로 증권이 아닌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걸 증권으로 바라보고 어떤 걸 상품으로 바라볼지. 또 CFTC 같은 경우에는 상품거래위원회에서는 아니 코인 상품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규제기관 사이에서 갈래를 타고 입법기관에서 그런 걸 토대로 입법 법적 근거 토대를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비어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증권에 대한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SEC가 과거 100년 동안 해왔던 집행을 통한 규제, 다시 말해서 일회성 소송을 통해서 기업을 조지는 방식의 그런 규제를 암호화폐 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계속 해 나갈 거라는 걸 이번에 밝힌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진단은 제대로 했어요. 이 사람도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SEC의 이번 답변은 암호화폐 업계가 SEC 관할권에 있는지 SEC 관할권에 없는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는 뭐가 증권이고 뭐가 증권이 아니고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전제는 명확성이라는 거죠. 100% 증권으로 볼지 100% 상품으로 볼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서 증권과 상품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지 어떻게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서. 근데 지금 SEC가 말을 한 걸 보면 뭐 다 때려잡겠다라는 건데, 법적인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SEC가 저런 주장을 하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SEC 규제 대상이야, CFTC 규제 대상이야, 우리가 상장한 코인은 SEC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CFTC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으로서 증시에 상장된 상장 기업으로서 코인베이스는 SEC 규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여러 수많은 코인들이 지금 증권이라서 상장 폐지를 해라 마라 뭐 이지랄하고 있는데, 아니 기준이 뭔데? 코인베이스는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증권을 상장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이 없다라는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름 짱구를 지금 엄청 굴리고 있는 거죠, 양측이. 그러면서 이 사람 이야기합니다. 지금 SEC가 누가 SEC 규제, 뭐가 SEC 규제 대상이고 뭐가 CFTC의 규제 대상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명확성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가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그게 지금 우리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거야.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웃긴 거죠. 이거 되게 상식적으로 조금
뭐 우리가 크립토 투자자의 입장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내지는 상식적인 수준의 지적인 능력을 가진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바라보더라도 이상하죠. 이런 SEC의 어떤 이런 게 기각해달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법원이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봐야겠지만 아마 다음 주 안에 코인베이스가 이거에 대한 반박문을 또 제출을 할 겁니다, 법원에.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할 건데 어, 법원 입장에서 괘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담겨 있는 거잖아요. 법원이 명령을 한 걸 지금 거부를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SEC가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으로 조지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보이죠? 그레이스케일, 지금 소송 과정, LBRY 이런 소송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재판부가 대부분 SEC에 부정적이거나 반감을 내비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리플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SEC에 그랬잖아요. 법에 대한 로열티가 없다. 이것들은 지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힘먼 스피치 문건 제출해라, 공개해라라고 명령을 해도 처음에는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기관의 의견이라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힘머니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 기밀보호 특권이라서 공개를 못한다라고 했다가 매번 자꾸 말 바꾸기라니까 그때 사라나보 판사가 딱 그랬잖아요. 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 위선적이다. 예, 대체적으로 지금 법원이 SEC 어떤 행태를 소송을 통한 규제 방식, 일회성 규제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스탠스를 여러 차례 견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조금 리플 소송에도 유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쭈꾸미 바빠요. 이번에 애틀란타 연은이 주최한 정기 금융시장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암호화폐 이 규제 불명확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암호화폐 규칙 이미 세워져 있다.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의 기준, 그 하위 테스트의 기준에 맞춰서 암호화폐 우리가 규제하면 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가의 지금 주어를 빼고 아무튼 주어 장난을 되게 잘 치는데 그걸 빼고 암호화폐 규칙이 이미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크립토 레귤레이션이 이미 돼 있다라고 주어 바꿔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규칙을 집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밥그릇은 누구 거? 우리 거. 쟤네 거 말고 CFTC 거 말고 우리 거. 이런 얘기를 이런 멘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탈중앙화됐다라는 건 잘못된 이야기다. 대부분의 어떤 암호화폐 기업들을 보면 웹사이트가 존재하고 경영팀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탈중앙화의 어떤 이 의미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논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탈중앙화됐고 중앙화된 기업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화라는 게 어떤 부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업무만 하고 나머지가 다 탈중앙화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탈중앙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 시스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이걸 과연 예를 들어서 메타마스크 지갑에 메타마스크 운영진이 있잖아요. 그럼 메타마스크는 탈중앙화된 게 아닌가? 굉장히 논쟁적인 발언을 지금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탈중앙화의 의미가 조금 모호한 건 있어요. 그런 거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상대적으로 탈중앙 괄호가 하나 생략된 거죠. 그 앞에 상대적인 탈중앙화, 중앙화보다 상대적으로 탈중앙화, 앞으로 더 탈중앙화. 그건 앞으로의 문제. 아직 그 과도기 초기 단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딱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관의 유리한 표현을 유리한 문장을 통해서 유리한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규칙이 이미 세워져 있다. 와, 이거 놀라운 발언이었어요, 저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또 사업 모델이 고객 자금을 받아서 이를 혼용하는 데 기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금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다 증권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슈예요, 정말.
이게 100%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완전히 말 같지도 않은 100%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그냥 조져버리면 되는데 100% 틀린 말은 아닌데 또 이게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호성을 되게 잘 꿰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건 이거죠. 규정 준수가 어려워 보인다라면 우리가 도울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들어와 들어와 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갔잖아. FTX가 니네한테 들어갔잖아.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선. 되게 황당한 상황. 와, 진짜 이런 SEC가 도울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크립토 스타트업들이 이 규제 액션의 어떤 행동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도울 준비가 돼 있다. 와, 진짜 제가 올해 들었던 개소리 중에 가장 절정의 개소리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또 멀쩡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 싸움은 이렇게 하나같이 지금 심란한데 밖에선 또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멘트들을 제시하면서 나름의 또 쭈꾸미 브랜드 장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부자는 아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 걸까? 상당히 궁금한 지점입니다. 다크 디펜더가 또 XRP 시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 XRP 랠리가 준비가 됐다. 그래서 나는 믿고 있는데 이게 거의 왔다는 거예요. 거의 와서 1.33달러 돌파를 하고 나면 3.82달러까지 갈 것이다. 여기까지 한번 가준다라면 더 급등해서 3.8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게 8월쯤이거든요. 지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0.38달러 후퇴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빠지더라도 이 장기 추세 라인을 저항 라인 뚫고 올라서면 그때 이걸 지지를 받는 순간 급등 랠리. 참 어렵습니다. RSI 상황도 그렇고. 네.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간 게 이 3.82달러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폭등 로드맵 3단계. 이건 그냥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위클리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3.82달러 가고 22달러가 이제 중간 타깃, 히스토리컬 타깃, 역사적인 목표점은 150달러 이상. 무시무시합니다. 네. 셋 중에 둘은 2023년에 벌어지지 않을까? 우와, 이것도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올해 22달러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네, 그래서 아마 요 정도는 소송 이슈에 따라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소송이 잘 나와준다라면 리플의 우호적인 게 확인이 된다라면 지금 리플 소송 이외에 유사 사건 소송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원의 스탠스가 리플 소송에서도 잘 이어진다라면 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와 22달러도 사실 굉장히 전 높게 느껴지고 150달러 되면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시게 되겠죠. 우리가 삿포로 10달러 때 얘기했었죠. 10달러. 네, 10달러. 와, 그러면 지금 투 오브 댐. 셋 중에 둘은 가능할 수 있지 않나? 둘. 그러면 이제 올해 삿포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날에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들 좀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오랜 시간 또 투자를 견제하고 계시니까 네,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긍정적인 소식, 이 플랫폼 확장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도 있어요. 지금 XRP 레저에서 6개월 동안 NFT가 140만 개 이상이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NFT 기능 도입됐다는 거 우리가 짚어봤었고, 이후에 거래 건수가 지금 17만 건이고 거래액이 910만 달러. 대부분의 NFT 거래가 온 XRP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온 XRP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XRP 레저 위에서 P2P 게임 이 말라드로이즈를 출시를 했어요. 이거 안 해봤는데 플레이어 10명이 참여를 해서 뭐 장애물을 제거하는 굉장히 조금 단순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XRP를 예치를 하고 참여자들이 그래서 우승자가 그 예치금을 다 그러니까 위너 테이크스 올 하는 그런 개념의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2E 게임에서 NFT의 의미는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P2E 게임이 XRP 레저 기반으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NFT, XRP 레저 기반의 NFT가 이렇게 활발하게 발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P2E나
어떤 NFT의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추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메타버스 시대가 더 본격화됐을 때 메타버스의 모든 기록물들과 모든 상품들과 모든 재화들은 NFT 형식으로 거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의 게임은 당연히 P2E가 될 거고,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의 재화 교환의 수단은 당연히 NFT가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 집에 우리 집 문서가 NFT로 메타버스 어떤 등기소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위한 어떤 초석의 단계가 NFT의 활성화, NFT 거래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건데 XRP 레저가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XRP 레저가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잘 성장해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